바로 이 레닌그라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면서 약 900일 동안 봉쇄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포위 작전으로 꼽히는 이 레닌그라드 봉쇄는 독일군이 전쟁 중 가장 잔인하게 수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푸틴의 가족도 이 레닌그라드에서의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푸틴의 아버지는 그 전쟁 때 자원 입대해서 바로 전쟁터에 나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고통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때 그 봉쇄 때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이제 아사했을 정도로 그 위험한 상태에 있었죠. 게다가 이게 푸틴의 그 부모는 그 푸틴을 낳기 전에 그 형벌이 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낳자마자 사망하고 둘째 아들은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힘겹게 전쟁을 치른 다음에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푸틴입니다. 이런 그 푸틴의 성장 배경은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아주 남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러시아인들에게 그 제2차 세계대전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가족, 친인척들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의 러시아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경험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가족도 고스란히 겪은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의 가족사가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푸틴 스스로도 이런 가족사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볼까요? 불공황장. 바로 그 승전 기념일에 그 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다른 러시아 시민들과 가도 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일단 승전 기념일이라는 날은 러시아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날이기도 하고 거의 전사 한 사람이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동질감을 갖고 있는 거고 나도 똑같은 개인사를 갖고 있고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푸틴의 성장 배경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푸틴이 목표로 삼은 꿈이 정치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은 그 이 시절에 이제 좀 왜소한 편이어서 그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친구들과 싸우면서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약하면 얻어맞는다. 예. 그래서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푸틴은 50년 전 그 레닌그라드 거리는 나한테 그 규칙을 가르쳐 주었다. 그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먼저 펀치를 날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예. 그 푸틴은 그 유도와 레슬링을 배우게 됩니다. 레슬링까지. 예. 학창 시절 그 푸틴의 꿈은 그 파일럿이었다고 하는데 그 체육 특기생으로 민간 항공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 영화를 보고 한순간에 이제 꿈을 바꿔버립니다. 이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활동한 전설적인 소련 첩보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였는데 첩보원 한 명이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에 완전히 그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영화를 본 그날부터 KGB 요원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제 무작정 그냥 KGB 있는 건물에 막 들어가서 그냥 물어봤어. KGB 요원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다른 KGB 요원이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을 만약에 전공하면 들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해서 산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법학과에 진학을 했죠.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푸틴이 다니는 대학교에 누군가 찾아와서요. 그 푸틴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KGB 소속 직원이 그러니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어떻게 알고 왔지? 푸틴이 다녔던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는 그 KGB 요원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바로 이제 KGB 요원들이 평소에 학생들을 눈여겨보다가 적합한 학생들을 이렇게 딱 골라서 채용하는 것이었어요. 푸틴은 망설임 없이 어린 시절 꿈이었던 KGB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 그 KGB의 레닌그라드 지국에서 8년간 일을 한 푸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1983년에 결혼할 때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신부한테도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본인의 신분을 숨겨가면서 첩보 활동을 했던 푸틴이 KGB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습관이요? 예, 푸틴의 습관. 자, 어떤 습관인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뭐가 습관이에요? 아, 아, 그러네 진짜로. 걸을 때 보면 푸틴은 오른팔은 그대로 두고 왼팔만 흔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푸틴의 이런 걸음걸이에 관해서 추측하기로는 KGB 요원은 가슴 가까이 위치한 오른손에 무기를 장착하고 그러니까 신체의 왼손을 움직이면서 걷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을 만났을 때 가장 빨리 총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첩보원으로서 푸틴은 어떤 일을 했을까? 가장 주목할 만한 그의 행적은 1985년 푸틴이 이곳에서 첩보 활동을 한 사실입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예. 독일? 그 중에서도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동독의 드레스덴에 파견되어서 거기서 6년간 첩보 활동을 벌이게 되죠. 예. 그런데 그동안 푸틴이 동독에서 첩보원 활동을 했다는 서류나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2018년에 그 증거가 발견되어서 화제가 되었죠. 어떤 증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파이였어. 오. 바로 푸틴의 슈타지 신분증이 2018년에 발견된 건데요. 슈타지? 그 비밀 경찰. 예, 지난 독일 통일편에서 슈타지에 관해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예, 예. 동독에서 체제 저항 세력을 적발하고 감시하고 이제 체포하는 일을 맡았었는데요. 슈타지 요원은 크게 공식 요원과 비공식 요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식 요원들은 이제 각 부서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요원들이고요. 비공식 요원들은 정보를 수집해서 공식 요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승규 씨가 집에 가서 지원 씨가 한 말과 뒤에서 한 말들을 다 적어서 기록해놨다가? 기록을 전달한다는 거죠. 감시원이네 그냥. 조심해요. 아닌 척하면서 그래서 일상에서 이렇게 비공식 요원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1989년을 기준으로 하면 슈타지에는 9만 명 정도의 공식 직원 야. 그리고 그만해요. 그거보다 근데 2배가 많은 18만 명의 비공식 요원이 존재했습니다. 와, 저렇게 많이 모였어요? 많다. 이 때문에 이제 동독을 통치했던 집권 세력은 공산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이들의 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 슈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네, 그 이제 심리적 테러, 심리적 고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슈타지는 이제 감시 대상의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제 괴롭혔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아주 외설적인 성향의 소유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식의 거짓 소문을 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죠. 아, 좀 그래서 치사하다. 사람들과의 그 진짜. 약간 교류를 단절시켜 버리는. 네. 이 사람이 사회적 그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밤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이고 불륜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꾸며갖고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가 파탄 나도록 그렇게도 했습니다. 야. 이런 방법으로 감시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압박을 받으면서 히스테릭해지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 무섭다, 진짜. 그러면 이제 자 우리는 뭐 당해보지도 않았는데도 짜증나는데 발각되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악명이 높은 그 슈타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슈타지 감옥이 따로 있어요 또? 네, 그렇죠. 과거 나치의 시설물로 지어졌던 곳들을 1945년부터 소련군이 이제 감옥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곳들 중에서 슈타지가 조사기관 겸 감옥으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동독은 물고문이나 전기고문 같은 물리적 고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잠을 안 재우고 굶기거나 특히 이제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심리적 고통을 가했는데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독방에 가두는 것이었어요. 이 독방은 이제 창문이 하나도 없고 둥글게 만든 내부 벽인데 벽을 둥글게 만든 건 이 공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동독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이제 숨막히는 감시와 그 통제하에서 살아가는 동안 분단 후 동서독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서독의 초대 총리인 콘라드 아데나워는 친서방 정책을 통해 우선 서독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서독 정부만이 국제법상 존재하는 유일한 독일 국가라면서 할슈타인 원칙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이 할슈타인 원칙의 주요한 내용은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거나 단절한다는 한마디로 동독 불인정 정책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동독을 약간 따돌림시키려는 네, 그렇죠. 그런 의도네요. 동독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독 정부는 사실 동독에 유인물을 보낸다든지 반체제 전복 활동을 조장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동독이 무너지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독 내부 체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과 서독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 인물이 이제 서독에서 등장을 하고 이 인물이 서독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그 독일 통일 뒤에 냉전의 기류도 사라져가고 더 이상 그 KGB 활동이 필요치 않게 되자 푸틴은 다시 이제 소련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후 푸틴은 KGB에서 모교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 푸틴의 그 정치적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소프차크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차크를 통해서 정치 인생이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 그 소프차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거든요. 소프차크는 이때 그 푸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보좌관 자리를 제안합니다. 푸틴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때부터 푸틴이 정치적 홍보를 하게 되죠. 대통령궁인 크렘린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궁에서 갑자기 부를 이유가 정확히 이유가 뭐였어요? 예, 그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그 해외 투자 유치를 여러 건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경제 도시로 떠오르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런 경험 때문에 이후 푸틴은 승진을 계속하면서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유명한 사람이잖아. 예, 바로 당시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일친입니다. 예. 푸틴은 대통령 비서실로 소속을 옮기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옐친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푸틴은 모스크바에 입성한 뒤에 여러 요직을 거치면서 성장했고 그 사이 또 한 번의 그의 이력에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1999년 8월에 옐친이 푸틴을 총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우와. 예. 우와, 너무 파급 인사인데? 그렇죠. 푸틴이 이게 총리 딱 임명됐을 때 그 러시아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은 그거였어요. 누구야 얘? 아.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아무런 무명 정치인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을. 그럼 지금 뭐 첩보원 일을 했는데. 전문 용어로 듣보잡이었을 텐데요. 예.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교수님. 아, 선빵을 많이 날리시네요. 예.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그 총리가 된 푸틴이 그 자기의 이름을 러시아 국민에게 아주 그 각인하면서 푸틴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힘을 실어준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맞네, 진짜 맞네. 그러니까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타난 이 젊은 정치인의 등장에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아주 크게 반응을 하죠. 네, 실제 국민들이 지쳐 있는 전쟁에 이렇게 리더가 나타나주면 예. 믿게 되죠. 쇼맨십이 있네. 총리로 임명됐을 당시에 푸틴의 지지율이 그 2%였거든요. 하지만 체첸 전쟁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그의 지지율이 74%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2%에서 74%요? 예, 예. 떡상이네 이거. 예, 그 체첸 전쟁에서 옐친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러시아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면 푸틴에게 체첸 전쟁은 젊고 강한 리더의 모습을 러시아 대중에게 어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좋은 기회였던 셈이죠. 그런데 밀레니엄을 하루 앞둔 1999년 12월 31일 옐친 대통령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담화문을 내놓습니다. 뭐죠? Дорогие россияне, сегодня я последний раз обращаюсь к вам новогодним приветствием. Сегодня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уходящего века, я ухожу в отставк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нституцией, уходя в отставку, я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возложении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В течение 3 месяцев он будет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뭐야, 그럼 이제 대통령 되는 거야? 권한 대행 일단. 그때 당시에 옐친 대통령 왜 갑자기 대통령에서 물러나겠다고? 3달만 더 있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옐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말 바닥 수준이었고요. 근데 또 전문 용어로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의혹이 있긴 한데 옐친 대통령이 원래 부정비리, 부정부패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그 정보가. 아. 그래서 푸틴이랑 약속을 해서 옐친을 비롯해서 옐친의 가족을 감옥을 보내지 않되 너는 대통령으로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있긴 해요. 보이니까 내가 미리 대통령 할 테니까 나 감옥 보내지 마 이렇게. 그 뒤에 푸틴은 그 옐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한 뒤에 본격적인 대권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때 그 푸틴의 선거 구호가 강력한 국가,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3%가량의 지지를 얻어서 그 30% 지지를 기록한 공산당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000년 오늘 푸틴 시대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옛 소련 비밀경찰 KGB 출신의 푸틴은 보리스 옐친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명된 후 대선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была свободной, процветающей, богатой, сильной, цивилизованной страной, и которую уважают в мире. 정계에 입문한 지 10년, 그리고 크렘린에 입성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죠. 이렇게 푸틴은 그 크렘린의 새 주인이자 대통령 푸틴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푸틴이 집권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에 러시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죠? 2000년 8월 당시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최첨단 핵잠수함 가운데 하나였던 그러니까 쿠르스크호가 이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고로 이제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조원 11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됐는데 러시아 정부가 그 밝힌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바로 어뢰의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처하는 러시아 해군의 행동에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알고도 러시아 정부가 이 사실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이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 것도 서방 언론을 통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다른 나라에 통해서? 다른 나라의 보도를 통해서 사건을 알았던 것이죠. 사고가 나고 이틀이 지나서야 러시아 정부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 사건 당시에 그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에 대처하는 푸틴 대통령의 행동에도 그러니까 비난이 쏟아집니다. 사실 그 푸틴은 그 사고가 벌어지던 바로 그때 흑해의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고가 있기 전 예정대로 떠난 휴가이긴 한데 문제는 그 푸틴이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고도 휴가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푸틴을 비롯한 해군 관리들 모두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고요. Об этом знает все за рубежом, и об этом знает... У вас нет, наверное, детей! Ничего они не понимают! Они зажравшись, там все сидят! 국가 권력도 잠수함과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뭐 이런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푸틴은 집권하자마자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대통령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이런 의심을 받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본격적으로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시 그 러시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비참한 지경이었는데요. 옐친 대통령은 그 시장 경제 도입과 함께 전격적인 가격 자유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각종 생필품 가격이 수십에서 수천 %까지 치솟았습니다. 야, 인플레이션이 심했구나. 예. 그렇게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실업률은 9.3%에 달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 인구 절반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에서 살아야 됐고요. 전문가들은 이 실업률이 쿠데타로 이어질 만한 위험수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필품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음식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루는 굶어요? 네, 먹을 때도 있었고 또 고기는 뭐 1년에 몇 번, 뭐 생일 때, 새해 때 밥상에 올리는. 그 몇 년 동안? 한 5, 6, 7년 동안 90년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는 항상 그랬고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슬픈 얘기지만 또 해외 매춘에 나선
여자들도 많았고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3대 수출 품으로 유명하다. 하나는 석유, 또 하나는 무기, 그리고 여성.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푸틴은 이 최악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모스크바에 전략 기술 분석 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러시아를 강한 러시아로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들을 구상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푸틴에게는 그 큰 행운이 따릅니다. 그 러시아의 자산이 바로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이 국제 그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옐친 집권 초기에 1달러 내지 2달러 선이었었는데요. 푸틴 집권 1년 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9.7달러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경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7%를 유지했고요. 5% 넘었네요. 엄청 예, 큰 예. 거죠. 덕분에 7%는.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각종 연금도 2배로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지도를 잘해서 이런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네 그렇죠. 그때는. 네, 그렇죠. 그리고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2000년 집권 이후에 가장 그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체 어느 분야일까요? 국방력. 예, 강한 러시아를 만들기 위한 러시아군의 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예. 이를 위해서 그 푸틴은 좋아진 경제 상황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재정적 여유분을 국방비로 이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러시아군은 소련 해체 당시만 해도 그 군사 장비는 노기술도록 방치되었었고 그 새로운 무기 설계와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끊긴 지 오래가 돼서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푸틴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러시아군 개혁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사단수를 줄이고 징집병과 직업군인을 위한 훈련을 분리해서 특화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 급여를 늘리고요. 군사교육에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많이 이렇게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푸틴이 개혁한 러시아 군대의 규모는 슬림화됐지만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상시 대응근 체제로 바뀌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것에도 집중 투자를 했는데 어떤 것이었을까요? 핵무기 개발? 예,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그 러시아의 핵 전력은 그 푸틴의 그 취임과 함께 큰 변화가 생기는데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핵 공격을 받거나 핵 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에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핵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죠. 아니 그 심지어 푸틴의 경호원이 뭐 핵과 관련된 걸 들고 다닌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최근 푸틴이 뭐 다니는 곳곳에 그 경호원들이 주변에 뭘 들고 다니면서 화제가 됐는데, 근데 그게 바로 핵 가방이에요. 핵 가방? 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뭐 핵 버튼 그리고 핵 공격 암호 이런 것 다 문서가 들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진짜 핵 가방이라는 걸 들고 다닌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그 경제력, 군사력을 비롯해서 주요 분야에서 그 대대적인 개혁을 벌인 푸틴은 그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푸틴의 확고한 이미지가 또 한 번 러시아인들의 취향을 저격했죠. 어떤 이미지일까요? 어떤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불곰. 아, 예. 옐친처럼 뭐 친근하게 하나요? 일친이 그 병들어서 노쇠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강한 남자의 반대, 모습? 예, 상남자, 마초, 스트롱맨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통 벗고 예, 이런 예, 거. 예. 아 그래요? 아까 그 체첸 전쟁 때 직접 전투기를 몰고 온 것을 비롯해서 푸틴은
곳곳에서 자기가 얼마큼 강인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자기들에게 강력하고 강인한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지형적으로 산맥이라든지 큰 강이 있어야지 외적을 막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탁 트인 벌판에서 살면서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외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그 푸틴은 새로운 러시아 건설과 함께 자기의 마초적 이미지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여느 셀럽 못지않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와 인기에 힘입어서 푸틴은 2004년 대통령 선거 재선에서 71.3%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права и свободы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그런데 그 푸틴이 재집권하면서 러시아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사이에 옛 소련 소속이었던 주변 국가들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뭐죠? 그 2004년에 그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동유럽 국가 그리고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 7개국이 같은 날짜에 나토에 가입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푸틴이 또 그 주변국들의 나토 가입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예민하죠. 그렇습니다. 푸틴은 한때는 그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었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푸틴은 비록 냉전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미국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공작을 벌이고 배후에서 조종하는 일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푸틴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표트르가 생활 양식부터 유럽식으로 다 바꿔버리는데요. 지금 그림 속 그 표트르가 가운데 서 있는 남자인데요. 복장이 어때 보이나요? 되게 세련돼 보여요. 예, 주변 사람들은 전통적인 러시아식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표트르 대제는 완전히 다른 서유럽식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귀족 부인이 남사스럽다 뭐 이렇게 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트르는 예복을 바꿔서 남자들은 다 유럽식 옷차림을 하라. 그리고 여자는 유럽식 드레스를 입도록 해서 유럽과의 어떤 심리적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 표트르는 이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유럽에서 돌아온 표트르를 이렇게 아련하기 위해서 속속 궁에 모이던 귀족들 앞에서 표트르가 손에 직접 칼을 든 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귀족들 중에 신분이 가장 높은 이부터 이 칼로 턱수염을 싹둑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이후 1705년 무렵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을 하죠. 당시에 그 러시아의 국교였던 그 정교회에서는 이 수염을 깎는 행위는 남자에 대한 모욕이고 이단적인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표트르는 수염을 자르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수염을 자를 수밖에 없는 묘수를 이제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뭐냐면 수염을 기르는 게 발각될 시에 지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뭐 수염세예요? 예. 수염 길이에 따라 매기나요? 예, 그래서 수염세를 내게 하는 것인데 아 웃기다. 당시 개혁과 동시에 이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1724년까지 무려 40가지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해서 이 국고를 채웁니다. 하지만 이런 세금보다 더 반발이 심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러시아의 군복무 기간이 원래 25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그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군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모든 그 군복무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실질적으로는 죽어서야 와.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당시 징집이 되면 실제로 살아남아서 돌아온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극히 적었죠. 운 좋게 제대를 했다고 해도 넓은 러시아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고 귀향을 포기한 채 그냥 군대 복무지 근처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징집이 되면 본인의 장례식을 치러야만 병역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 모은 병력을 유럽식 훈련을 받은 군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각종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으로 군사비를 충당을 했는데 1705년에 정부 예산 중에 군사비 지출이 약 65%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95%나 될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세금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수염세를 비롯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약 그 28만 명의 병력을 확보했는데 유럽에서 가장 거대한 상비군을 갖추게 된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군주라는 평가도 따라붙게 됩니다. 그러겠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이 어디였을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넓은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남쪽의 그 흑해로 나가거나 또 하나는 서쪽의 그 발트해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흑해로 나가려면 오스만 제국과 다시 결전을 치러야 했고 말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 강국인 스웨덴과 이제 맞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표트르 대제는 예상외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말테를 차지한 스웨덴과 한판 붙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왜 근데 저 스웨덴이랑 붙기로 한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예, 표트르는 발트해가 공략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북해와 대서양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곳을 통해서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과도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트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다름 아닌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의 후예이자 발트해의 강자였던 스웨덴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스웨덴은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장악한 정말 강국 중의 강국이었습니다. 표트르는 스웨덴을 둘러싼 주변국 덴마크나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1700년에 스웨덴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표트르 대제는 수천 명의 그 스웨덴 군대보다 몇 곱절 더 많은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스웨덴과 결전을 치르러 떠나게 됩니다. 과연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좋네. 독수리 깃발이 땅에 떨어져 있네. 예, 지금 지원 씨가 눈치챈 대로 그림 속 깃발을 땅에 내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표트르의 군대입니다. 발테로 나가는 관문 나르바 요새라는 곳을 포위하고 있었던 표트르 대제는 눈보라 속에서 이 스웨덴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숫자는 많았는데 대패하고 말죠. 근데 표트르 대제 성격상 이렇게 예.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러시아와 전투를 해본 결과 이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스웨덴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 루스자르국을 내버려둔 채 폴란드를 공격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표트르는 다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농민 4만 5천 명을 징병해서 병력을 더 보강하고요. 자체 총검과 또 새롭게 설계한 대포를 또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당과 교회에 있는 종을 다 떼서 이것을 녹여서 총검, 대포를 만들었죠.
우와. 이 교회의 종을 떼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전쟁에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총동원이네요. 결국 1703년 발트해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함대를 압박하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발트해 함대입니다. 아, 발트 함대가 이때 생긴 거예요? 예. 표트르 대제는 죽기 전까지 총 32척의 대형 전함과 109척의 배를 포함한 이 함대로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함대가 됐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제 국가를 수호하는 함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무려 그 1701년부터 1709년에만 약 630만 루블을 투입해서 군사력을 키웠는데, 이게 오늘날 그 원화로 환산을 하면 4,325억 원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의 함대가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표트르 대제는 육군이 진격하는 동안 발트해 연안을 따라서 스웨덴군을 배로 상대하면서 이 전력을 흐트러 놓죠. 이렇게 물과 뭇에서 합동 작전을 펼친 끝에 스웨덴의 전력은 점점 이제 소진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표트르는 그 최후의 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그 1709년에 폴타바라는 지역에서 스웨덴을 막아서게 됩니다. 표트르 대제는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기병 돌격을 막아내는 한편으로 대포로 적의 병력을 소모시킨 뒤에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그 오랜 원정에 지쳐서 힘이 빠진 스웨덴군이 쉽게 무너지게 되고요. 이 전쟁으로 스웨덴은 약 6,900명의 사상자, 그리고 2,800명의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발트의 주인은 러시아가 된 셈이죠. 자, 표트르 대제는 이게 발트의 관문을 얻은 직후에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유럽으로 창하는 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 두 번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저기 상트페테르부르크 뜻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는 말 그대로 상트가 이제 세인트, 페트르는 베드로 아니면 표트르.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르크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라서 성 베드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불려졌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최고의 해양 요새로 만들려고 했던 이 표트르의 기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도시를 항상 표트르 대제와 딱 연상 짓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상트 페테르부르크일 수도 있네요, 느낌.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어로는 베이티아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건축 양식이나 뭐 정원, 운하 도시로서 어떤 식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는지 방식이 좀 인상이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수도를 이제 건설할 때 네덜란드 양식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유럽 분위기를 좀 자아내기 위해서 이제 참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표트르가 도시를 세우기 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던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완전히 새로 세워야 했었는데, 표트르는 이 대공사에 수만 명의 농노, 군인, 그리고 포로까지 동원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연장이 없으면 맨손으로 땅을 파게 만들고, 특히 여름에는 말라리아가 돌고요. 겨울엔 추위 때문에 일꾼들이 한꺼번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피오트르는 이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귀족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해군 양성에 힘을 쏟으면서 러시아 해군을 막강한 전력을 가진 부대로 키워냅니다. 그런데 피오트르의 개혁을 온몸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앉아 있는 인물은 바로 피오트르 대제입니다. 그리고 피오트르 대제의 그 매서운 눈길을 피해서 눈을 내리깐 채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둘은 가족입니다. 아, 아들? 예, 바로 피오트르의 첫째 아들이자 황태자였던 알렉세이였어요. 한눈에 봐도 두 사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죠. 네. 피오트르는 자기가 이룩한 새로운 러시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를 당연히 원했지만 당시 황태자였던 알렉세이는 아버지와의 그 뜻이 맞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죠? 수녀원에 가뒀고 보살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아버지에게 좀 감정이 안 좋았고요. 이렇게 자란 황태자 알렉세이가 아버지의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자 사이를 알고 있는 피오트르의 그 신하들 중에서 급진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알렉세이를 중심으로 결집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 극에 이릅니다. 그래서 피오트르는 후계자가 되든지 아니면 수도승이 되든지 하나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이 자유롭게 살고 있던 알렉세이가 아예 그냥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외국으로 달아나 버려요. 오스트리아로요? 예, 오스트리아로 달아나 버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두 부자의 갈등을 폭발하게 만들었는데요. 피오트르 대제는 그 아들이 이 자기의 그 제위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벌이다가 도망갔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때 그 피오트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식한테도 자비가 없을 것 같아. 피오트르 대제는 아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알렉세이를 이제 꿰어서 다시 그 러시아로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피오트르는 자기 아들을 고문하죠. 그리고 알렉세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대라고 요구합니다. 이틀 동안 매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태자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니, 대단하다 진짜 피오트르. 귀주에 갇혔던 사도세자 같아요. 예. 피오트르의 개혁 의지는 이처럼 그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 덕분에 피오트르는 이 루스자르국의 영토를 점점 더 넓혀 나갑니다. 러시아 제국과 이제 스웨덴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요 주요한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것은 유럽으로 가는 통로이자 발트해 그리고 흑해로 나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거점이라는데 바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트르 대제는 1721년에 나라 이름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고요. 당시 러시아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맞잡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공격에 대비한다고 생각한 니콜라 2세가 고민 끝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전쟁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같은 그 장기 전쟁에는 그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필요한데 그런 전쟁 물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기에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독일에 비해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급이 잘 안 됐고. 예. 그래서 러시아의 패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니콜라 2세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리고 이 결정은 흔들리던 러시아 제국을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황제의 결정과 깊이 관련된 중요한 지역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여행지입니다. 함께 떠나볼까요? 네. 이 벨라루스의 모길요프에는요, 사실
벨라루스어로는 마힐료우라고 하는데 이 도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군의 총사령 본부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맞서 싸우는 동부전선에 가까웠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니콜라이 2세가 보낸 총사령관과 장군들이 바로 이 모길료프에서 전략을 세우고 군대를 지휘했어요. 그렇다면 벨라루스의 모길료프와 관련해서 니콜라이 2세가 내린 최악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악의 결정? 바로 그 기존의 총사령관을 해임하고요. 황제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동부전선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지? 무슨 자신감이야? 사실 니콜라이 2세의 결정도 했지만 단독으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고요. 배후에는 바로 라스푸틴이 있었습니다. 라스푸틴은 당시 러시아군의 그 총사령관과 아주 사이가 나빴는데 황비가 라스푸틴과 사이가 나쁜 총사령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요. 황제는 이 황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게다가 니콜라 2세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라스푸틴은 이런 황제의 심리를 읽고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폐하께서 군 통수권을 장악하는 순간 모든 전선에서 승리를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승리한다고 이제 예언까지 해주니까 황제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수도를 내버려두고 전쟁터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황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황제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도를 떠나서 전선으로 간다는 것은 러시아 제국의 정부, 통치를 황비의 영향 아래 두는 것이고 이것은 곧 라스푸틴의 손에 러시아의 운명을 맡긴다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황제가 이 수도를 비운 사이에 러시아의 국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황비와 라스푸틴의 손아귀에 떨어진 거죠. 지금 그 예상한 대로 황비는 라스푸틴 말만 듣고 유능한 대신들을 다 해임하고 무능한 인물들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합니다. 그중에는 국정을 이끈 총리는 물론이고 전쟁 중에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 대신, 러시아의 주요 산업인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 대신까지 있었죠. 라스푸틴이 불만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금세 한 대신의 목이 댕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라스푸틴이 추천하면 바로 추천서를 쓰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도 황비가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황비는 그 황제가 멀리 그 군사령부에 있는 동안 라스푸틴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심지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황제에게 편지를 써보냈죠. 황제부부가 전쟁 기간에 주고받은 편지와 전보는 약 1,600통에 다다릅니다. 당시 그 황비의 편지를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벗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러시아가 들어있어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황실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질 거예요.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그러면은 이제 라스푸틴이 전쟁도 관여해요? 예. 에? 그래서 내가 라스푸틴 말을 들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황제는 이 황비에게 전쟁 상황에 관해서만큼은 이것은 국가 기밀이니까 라스푸틴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근데 황비는 이 당부를 어기고 라스푸틴에게 러시아 제국군의 병력 이동 그리고 여러 군사 관련 황제의 결정들을 거의 중계 방송하다시피 전해줍니다. 아니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안 망하면 더 이상한 제국인데요? 네, 결정적으로 전쟁의 총사령관을 맡은 니콜라 2세가 군사 문제에 무지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황비와 라스푸틴이 틈만 나면 황제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려 들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러시아 국민들은 황제가 라스푸틴에게 완전히 놀아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니콜라 2세와 황비를 비판하는 만평을 한번 볼까요?
아, 라스푸틴의 피리 소리에 피리에 놀아나는 움직이고 거네요. 있다고? 광대처럼. 아, 황제가 라스푸틴한테 요리를 갖다 바치네요. 그리고 그 옆 사진은 황비이겠죠. 왼쪽에 있는 만평의 아래에 있는 글귀는 라스푸틴의 하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글귀는 알렉산드라 황비의 사랑 고백입니다. 황제는 하인, 황비는 라스푸틴의 애인이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아니, 이 정도인데 왜 모르지? 그 사람들은 라스푸틴과 황비가 작당을 해서 아예 러시아를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독일의 공주 출신인 황비가 독일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제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를 독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음모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요. 이런 황당한 소문을 사실로 믿을 만큼 이 시기에 황실에 대한 민심이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족들이 황비를 찾아가서 상황을 바꾸려고 한번 애써봅니다. 하지만 황비는 귀를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러시아 제국의 황족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어요. 그 주동자는 바로 펠릭스 유스포프 공작인데요. 자, 그 유스포프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라스푸틴을 자기의 저택에 초대해서 독살하기로 한 거예요. 유스포프 공작과 황족들이 미리 그 청산가리가 든 케이크와 와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라스푸틴을 초대했죠. 계속 음식과 술을 권하면서 청산가리 케이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 이 청산가리 케이크를 잔뜩 먹은 라스푸틴은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니 어떡해요? 뭔데? 이게 말이 안 돼. 독을 먹었는데 어떻게? 예, 심지어 청산가리가 든 그 와인까지 여러 잔 들이켰는데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계속 이 수다를 떠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그러다가 그 구석에 놓여 있는 기타를 발견하고요. 유스포프 공작에게 신나는 노래를 불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을 하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귀신이야? 이때 독사를 주도한 유스포프 공작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진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못 죽이나? 뭐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신인가? 이럴 수도 있겠네. 유스포프 공작은요, 그 라스푸틴이 그 죽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총입니다. 그렇지 확실하지 그거는. 그렇지 확실하지.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스푸틴이 쓰러졌을까요? 아니야 불발이야. 아니야 그러지 마. 이게 무슨 야 아니야 죽어야죠. 죽었지. 라스푸틴이 결국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또 일어나요? 아, 설마 설마? 안 죽었다고요? 죽은 줄 알았던 라스푸틴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신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라스푸틴이 황비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칠 때다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아니 1900년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요? 황족들은 죽은 라스푸틴의 두 손과 두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에 내다 버립니다.
10년 넘게 러시아 제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라스푸틴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근데 이 라스푸틴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그쵸. 죽음을 둘러싸고 루머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소문이 엄청 많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푸틴이 유수포프를 성희롱했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여기 이제 분노한 유수포프 공작이 라스푸틴의 그 중요한 부위를 절단하고 그게 바로 이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까지도 있습니다. 야. 사실 모든 악의 원흉처럼 저희가 지금 느낀 라스푸틴이 없어졌으니까 예. 정신을 좀 차리셨네, 황제 부부는. 황제는 전쟁에서 연일 패배하고 황비는 시시때때로 라스푸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퍼하기에 바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제 러시아 전역에서 황실에 대한 분노가 아주 그냥 솟구칩니다. 진작 나왔어야 했어요. 라스푸틴이 죽은 뒤 불과 석 달 뒤에 러시아에는 혁명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빵을 달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그리고 시민과 공장 노동자들이 합세를 합니다. 거리에는 붉은 깃발, 현수막이 휘날렸고요. 황제는 물러나라, 전쟁을 끝내라, 이런 구호가 거리에 넘실거립니다. 이런 시민의 요구에 그 황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강경대응했을 것 같아요. 진압을 강하게 했겠죠. 피의 일요일 사건 때와 똑같이 시민들에게 그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이럴 사람이야. 이때 대부분의 군인들이 사격을 거부하고 공중에 총을 쏩니다. 시위대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장교가 채찍질을 하면서 시위대에 발포하라고 이제 병사들을 다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채찍을 휘두르던 장교를 쏘아 죽이고 총을 쥔 채로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것이죠. 황제는 이런 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부랴부랴 수도로 향하는 기차에 탑니다. 결국 니콜라이 2세는 기차 안에서 중대한 성명서를 작성합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바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또 혈유병을 앓고 있는 자기의 어린 아들 알렉세이에게도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300년을 이어오면서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의 로마노프 황조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황제와 전제정이 사라진 러시아 제국에는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럼 그 황제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 이후 황제와 가족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뭐야? 벽을 부순 거예요? 황제의 집이에요?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이 총살당한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총살당한 그러니까 거예요? 저 벽이 부서진 것이 바로 총에 맞아서 총탄 자국이죠. 니콜라이 2세의 본인과 그 가족에게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일반인이 된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이
그러니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우랄 지방으로 이제 이송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 일가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니콜라 2세가 살아 있으면 반혁명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죠. 살아 있는 황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 있으니까요. 네, 결국 혁명 세력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황제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황제 가족들을 한밤중에 지하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황제와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조리 총살을 했던 것이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렇게 핏자국으로만 남겨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황실 가족들의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유기가 되었어요. 여기서 그 라스푸틴이 죽기 전에, 죽기 직전에 황제 부부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저는 1917년 1월 이전의 생을 마감할 듯한 예감이 듭니다. 만약 제가 평민 암살자, 특히 제 형제인 러시아 농민의 손에 죽는다면 폐하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하의 자녀들은 수백 년을 군림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 어느 누구도 2해 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뭐야 이것도. 러시아의 황제이신 폐하는 러시아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 백성은 저주를 받아 도처에서 서로를 죽이며 악마의 무기 노릇을 할 것입니다. 와, 이거 좀 소름 저런 거를 돋는데요? 진짜 보냈다고요? 예. 죽기 직전에?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진짜 소름. 어떻게 알았어? 이 편지를 읽으면 정말 앞날을 예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스푸틴의 편지, 이 편지는 사실 정치적 수수입니다. 이 편지를 써보낼 무렵에 라스푸틴은 황실의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노린다고 하는 낌새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이제 가족과 이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목숨이 뭐 위태롭다 이런 식의 어떤 그 협박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지켜달라고 황제 부부에게 보내는 탄원서. 어찌 보면 예언의 형식을 빚은 은근한 협박이었던 것이죠. 야, 이날 소름 돋는다 갑자기. 와.